요즘 뭐 핫쇼핑 모르면 대화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어린이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굿즈만 나왔다 하면 품절 대란이고, 네, 바로 SAMG 엔터테인먼트 얘긴데요. 오늘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드롬을 만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지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 보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글로벌 IP 컨텐츠 기업 SEMG 엔터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래 영유아 중심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10대, 30대, 이른바 1030세대로 타겟을 넓히고 있는지, 그 배경이랑 전략, 또 최근 성과, 미래 전망까지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분석을 위해서 저희 앞에 여러 자료들이 놓여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굿즈 품절 사태, 이런 거 다른 언론 기사도 있고요.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분석한 증권사 리포트들, 그리고 또 SMG 엔터가 직접 발표한 경영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략 자료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은 SAMG 엔터가 이 IP, 그러니까 지식지상권이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기존 팬덤 넘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성공 방정식은 뭘까? 또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 이런 핵심 정보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관점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SAMG 엔터 하면 역시 캐치 티니핑이죠.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작년에 극장판 사양의 핫쇼핑, 이거 124만 관객 동원했어요. 와, 정말 대단했죠. 아이들 애니메이션으로 이 정도면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리고 바로 올 4분기에 6번째 시즌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이게 방영된다고요. 팬들 기대감이 벌써부터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캐릭터들도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판매 데이터로 딱 증명이 돼요. SAMG 엔터 자사몰에서 시즌6 완구 사전 판매를 했는데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핫슈핑이나 사뿐핑 같은 새로운 로열 티니핑 봉제 인형, 아니면 하트라이트 키링, 이런 것들이 첫 상품이었는데, 이 키링은요 판매 시작하고 딱 6시간 만에 그냥 풍절됐습니다. 6시간 만에요? 와, 요즘 웬만한 아이돌 굿즈 그 정도 인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핫슈핑 애니멀 시리즈 서프라이즈 플러시 키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전 판매 하루 만에 완판됐고요. 추가 판매 요청이 너무 많아서 2차 판매를 또 했는데 그것마저 6시간 반 만에 다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와. 네, 버니 핫슈핑 인형 같은 다른 상품들도 사전 예약 물량이 그냥 다 팔렸다고 하고요. 이야, 이건 단순히 새 시즌 기대된다, 이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현상이 되게 중요한 게요. SAMG 엔터의 타겟 고객층이 진짜 성공적으로 넓혀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보면 핫슈핑 캐릭터 자체가 가진 그 특유의 매력 있잖아요. 뭐랄까 무해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 거기에다가 귀여운 아기 동물 컨셉을 딱 더하니까 이게 10대부터 30대, 소위 키덜트라고 하죠. 이분들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매력 있는 어른들까지 이 캐릭터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바로 SAMG 엔터가 노리는 변화의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회사 스스로도 키즈 IP에서 이제는 라이프스타일 캐릭터 IP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가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핫추로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굿즈 라인업 같아요. 이름부터가 뭔가 딱 일상에 스며들겠다, 이런 느낌인데요. 1030세대를 딱 겨냥한 생활용품 시장 공략인 거죠. 보니까 메모지, 스티커, 키링, 이런 팬시용품 17종? 이걸 전국 GS25 편의점 천여 곳이랑 자사 온라인몰에서 팔기 시작했다고요? 편의점 판매는 확실히 접근성을 확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기존 주력 시장이 아무래도 아동, 특히 여자아이 중심이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1030세대를 새로운 핵심 타겟으로 딱 잡고, 단순 캐릭터 상품이 아니라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갖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IP 가치를 키우겠다, 이런 의도죠. 이런 전략을 실행하려고 진짜 다양한 회사들이랑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협업 리스트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금융 쪽 KB국민카드, 자동차, 현대차, 유통 CU, 뷰티 클리오,
게임 쿠키런, 엔터테인먼트는 SM까지 뭐 분야를 가리지 않아요.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협업을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OSMU,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이죠. 네, SMG 엔터에서는 이걸 투트랙 성장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는 레거시 트랙, 이건 기존 핵심인 키즈 시장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TV 애니메이션 만들고 왕구 팔고 라이센스 사업하고 이걸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는 거죠. 실제로 캐치 티니핑 시리즈 시작하고 5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0%나 됐다고 하니까 이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뉴트랙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1030 팬덤 시장 공략. 이게 새로운 성장 엔진인 거죠. 뭐 스핀오프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K-팝 아티스트, 대표적으로 SM, 에스파랑 협업한다거나 그리고 1030 취향이 맞는 굿즈를 내놓는 거. 이걸로 새로운 팬덤을 만들고 글로벌 시장까지 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 투트랙 전략,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역량이 분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건데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SMG 엔터의 핵심 과제일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협업 성과들만 보면 일단은 꽤 순항 중인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했던 팝업 스토어 있잖아요. 이게 굿즈가 너무 잘 팔려서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고요. KB 국민카드랑 같이 만든 티니핑 체크카드, 이거 한 달 만에 10만 장 나갔습니다. 10만 장이요? 와, 그 체크카드 저도 본 기억 나요. 디자인 예쁘더라고요. 게임 쪽 협업 성과도 되게 인상적이던데요. 네, 대부시스터즈의 쿠키런이랑 협업했을 때는요. 콜라보 기간 동안 게임의 글로벌 이용자 수가 44% 늘었고요. 국내 이용자는 무려 4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IP끼리 만나면 이런 시너지가 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례죠. 클리어랑 만든 화장품은 올리브영에서 1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국내 캐릭터 IP 시장 성장세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5년 시장 규모를 한 16조 원 정도로 전망했는데 특히 생활용품이랑 결합한 캐릭터 상품, 이쪽 성장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거든요. SAMG 엔터는 이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런 노력들이 실제 회사 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2분기 실적 보면 확실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55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9%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4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벌써 3분기 연속 흑자라고 하네요. 흑자 전환 성공에 3분기 연속 흑자라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매출 증가는 나문에도 앞서 얘기했던 그 협업 효과랑 어린이날 같은 성수기 역량 이런 게 컸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국내 제품 매출이 50% 넘게 증가했고요. 라이선스 매출은 150% 이상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빅브랜드 협업 효과가 본격적으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다만 일부 해외 매출 정산이 다음 분기로 좀 미뤄진 부분도 있다고는 합니다. 실적에서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비용 구조 개선이더라고요. 매출 원가율이 59.9%로 크게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단순히 물건 많이 팔아서만은 아닐 텐데요. 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과거에 다른 사업하면서 쌓였던 오래된 재고 있잖아요. 이걸 업계에서는 체화 재고라고 부르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원가 부담을 확 덜어낸 겁니다. 안 팔리고 묵혀있던 걸 정리한 거죠. 그리고 둘째는 유통구조를 바꾼 효과가 큽니다. 예전에는 중간 유통사를 거쳤거든요. 삼진 인터내셔널이라고. 근데 이제 SMG 엔터가 직접 유통망을 관리, 이걸 내재화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중간 마진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인 겁니다. 직접 유통을 하니까 마진도 당연히 좋아지고 또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그 셀아웃 데이터라고 하죠.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재고 관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이게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했겠네요. 정확합니다. 잘 팔리는 건 더 만들고 좀 반응 없는 건 줄이고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이렇게 좀 탄탄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에 대해서 시장, 특히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약간 부담 요인이 있긴 했어요. 뭐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거나 3분기는 좀 비수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훨씬 우세합니다. 핵심 성장 동력, 그러니까 1030 시장 확장하고 SM엔터, 에스파랑 협업하는 이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나요?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는 뭐 계절적 비수기나 작년 영화 개봉했던 것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 있어도 4분기에는 완구 성수기 돌아오고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방영하고 또 SM 협업 관련 정산도 들어오고 하면서 다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경쟁사로 꼽히는 일본 산리오나 중국 팜마트 이런 데에 비해서 부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PER이 부담 없다는 건 뭐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겠죠. 네,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요. SM과의 콜라보 굿즈 하츠2하츠라고 하던데 이거랑 랜덤 피규어 이런 걸 통해서 10-30 팽덤 소비가 꾸준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콜라보 팝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한다거나 하츠2하츠 굿즈가 중국에서 예약 판매 시작하는 거 이런 아시아 중심의 글로벌 확장에 주목하면서요. 4분기 이후에 새 시즌 공개되고 에스파 굿즈 나오고 내년에는 영화 후속편도 개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걸로 글로벌 성과가 점점 눈에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 그러니까 매수 의견이랑 목표 주가 9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양쪽 다 SM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해외, 특히 아시아 1030 세대 공략에 되게 중요한 발판으로 보고 있군요. 관련 상품들이 SM 자체 플랫폼 같은 데서도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세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을 좀 해외로 돌려보죠. 국내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 이게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일본 넘어서 미국, 유럽까지 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좀 보면요. 중국에서는 메탈 카드본 S 파트 2 이게 방영되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SM 협업 굿즈 예약 판매를 시작했어요. 현지 파트너사들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을 넓히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캐치 티니핑 시즌 3 방영하고 또 현지 편의점 체인인 로선이랑 같이 크루즈 여행 상품, 콜라보 같은 좀 현지화된 마케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아시아에서는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현대차와의 협업, 이걸 인도네시아로 확장하고 추가 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아직 좀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현지 시장에 맞는 사업 모델을 만들고 또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 있는 걸로 분석돼요. 아무래도 각 시장의 문화적 특성이나 경쟁 환경 이런 걸 고려한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특히 서구권 시장은 아시아권하고는 또 다른 어떤 허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떤 전략으로 뚫고 나갈지 지켜봐야겠네요. 앞으로 나올 콘텐츠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콘텐츠 파이프라인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4분기에 캐치 티니핑 시즌 6, 메탈 카드봇 시즌 3, 위시캐 시즌 2 같은 신작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2026년에는 캐치 티니핑 극장판 시즌2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2027년 이후 공개를 목표로 K-트럼 프로젝트라는 실사 드라마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IP 확장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는 샘 AMG 엔터가 캐치 티니핑이라는 정말 강력한 IP 하나로 시작해서요. 어떻게 그 영유아 시장을 넘어서 1030 세대까지 사로잡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쭉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뭐 공격적인 협업 전략이라든지 발빠른 타겟 확장,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실적 개선과 글로벌 시장을 향한 야심찬 계획까지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한때 뭐 초통형 캐릭터 만드는 회사 이랬던 샘 AMG 엔터가 시장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스스로를 바꾸고 또 새로운 팬덤을 만들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지 이걸 보는 건 IP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IP 산업의 어떤 확산성이나 새로운 시장 전략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는 여러분께 좀 유용한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하츄핑 그리고 티니핑 세계관의 핵심 매력은 뭐랄까 그 무해함과 순수한 사랑스러움이잖아요. 과연 이 고유한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좀 노골적인 상업성이 요구될 수도 있는 K-팝 팬덤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서구권 글로벌 시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특유의 착한 맛 감성을 어떻게 현지화하고 또 확장해 나갈지 어쩌면 이게 셀멘터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